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참 검소하게 사신 분이었다. 남들은 할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만 밭이나 일구며 사는 평범한 노인인 줄 알았겠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버팀목이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나를 거두어 키워주신 분도 바로 할아버지였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 교복을 다려주시고 매일 아침 뜨끈한 국밥을 차려주시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은 젊은 나이에 노인을 모시고 사는 게 답답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내게는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자 행복이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질 때마다 내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해지곤 했다. 그런데 평화롭던 우리 집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몇 달 전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삼촌이 갑자기 찾아오면서부터였다. 삼촌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뻔뻔하게도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몇 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사업이 망해 빚더미에 앉게 되자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삼촌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은근한 무시와 경계가 깔려 있었다. 나는 삼촌이 풍기는 특유의 독한 담배 냄새와 그 가식적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본 자식이라 그런지 아니면 속이 상해서 그러신 건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삼촌을 방으로 들이셨다. 그날 이후로 삼촌은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할아버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낮 시간 동안 삼촌이 무슨 짓을 벌이는지 나는 항상 불안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있을 때면 건너편 방에서 삼촌이 할아버지를 몰아세우는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그 땅 조금만 팔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삼촌의 윽박지름에 할아버지는 그저 마른 기침을 콜록이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삼촌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삼촌, 그만 좀 하세요. 할아버지 편찮으신 거 안 보이세요? 그러면 삼촌은 나를 매섭게 쏘아보며 어린 놈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넌 저리 가 있어? 하고 나를 밀쳐내곤 했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친아버지까지 협박하는 삼촌의 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TV를 켜두고 나를 반겨주셔야 할 할아버지의 방이 컴컴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할아버지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방 안은 평소와 다르게 이불이 흩어져 있었고 할아버지의 약봉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낡은 서랍장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순간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삼촌의 만년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삼촌이 다녀간 게 분명했다. 다급하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뒤지던 내 휴대폰으로 갑자기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삼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과 함께 어두운 창고 같은 곳에 밧줄로 묶여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우야, 네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끔찍이 아낀다며? 할아버지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서랍장 밑에 숨겨둔 인감도장 가지고 거속 물류창고로 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내 할아버지 목숨은 없는 줄 알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평생을 나 하나만을 바라보며 거친 손으로 나를 키워내신 분이었다. 남들은 할아버지 모시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나에게는 할아버지를 돌보는 시간이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행복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나는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빈소를 지켰다. 눈물도 고여버린 듯 허망하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대기실로 나를 불러냈다. 삼촌은 평소에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던 사람이었다. 병원비 한 푼 보탠 적 없으면서 장례식장에 나타나 상주 노릇을 하려는 모습이 내심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갖겠거니 하며 삼촌을 따라갔다.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던 삼촌이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민우야,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솔직하게 말하마.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남기신 말씀이 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돈 관리를 못하니
할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상가 건물이랑 적금은 당분간 내가 맡아서 관리하라고 하셨어. 든든한 삼촌이 뒤에서 버텨줘야 내가 대학도 졸업하고 장가도 갈 거 아니냐? 삼촌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고 슬픔에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어서 나는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내 앞날을 걱정해 삼촌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만 같았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내가 붉어진 눈으로 묻자 삼촌은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임마,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여기 서류에 서명해라. 할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을 임시로 내 명의로 돌려놓아야 세금 문제도 깔끔해지고 너한테도 이득이야. 나는 삼촌이 내민 서류의 복잡한 글자들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다. 그저 할아버지를 잃은 거대한 상실감과 삼촌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삼촌이 가리킨 곳마다 내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삼촌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때의 나는 슬픔에 눈이 멀어 전혀 채 가로채지 못했다. 모든 서명이 끝나자 삼촌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방에 집어넣더니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바쁘게 자리를 떠났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방 안 가득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온기와 냄새에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할아버지가 평소 아끼시던 오래된 낡은 서랍장을 열어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서랍 맨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가 툭 떨어졌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일기장이었다. 투박한 글씨체로 적힌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내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우뚝 멈춰섰다. 그곳에는 삼촌이 나에게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그놈이 또 찾아왔다. 내 전 재산을 민우 몰래 넘기지 않으면 민우의 앞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한다. 내 목숨은 아깝지 않으나 하나뿐인 내 새끼, 불쌍한 우리 민우가 다칠까봐 두렵다. 신이시여, 저 탐욕스러운 악마로부터 우리 민우를 지켜주소서.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삼촌이 했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삼촌이 강제로 빼앗으려 했던 것이고 방금 내가 찍은 도장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내 손으로 직접 삼촌에게 바친 꼴이 된 것이다. 온몸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런데 그때 내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울타리이자 삶의 전부였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당신이 드실 것까지 아껴가며 나를 키우셨다. 나 역시 그런 할아버지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고 효자라며 칭찬했지만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렇게 넋을 잃고 앉아있을 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삼촌이 갑자기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실 때도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았던 삼촌이었다. 그런 삼촌이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타나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민우야, 고생 많았다. 네가 할아버지 모시느라 고생한 거 이 삼촌이 다 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삼촌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좀 쉬어라. 삼촌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했다. 나는 그동안 삼촌을 원망했던 내 마음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큰 위안을 받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정말 맞구나 싶었다. 삼촌은 장례식장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고 슬픔에 잠긴 나를 대신해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나는 삼촌이 내밀어준 손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삼촌의 손을 꼭 잡았다. 의지할 곳 없던 나에게 삼촌은 거대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며칠 뒤 삼촌은 나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다. 삼촌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민우야,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남기신 작은 땅이 하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땅인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말이다. 내 명의로 그대로 두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선은 이 삼촌 명의로 임시로 돌려놓는 게 어떠냐?
삼촌이 다 정리하고 나서 나중에 깔끔하게 너한테 다시 넘겨줄게. 이 삼촌 못 믿는 건 아니지? 삼촌의 눈빛은 한없이 진실해 보였고 말투에는 오직 조카인 나를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삼촌이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사실에 그저 감동할 뿐이었다. 네, 삼촌. 삼촌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세요. 전 삼촌 믿어요.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삼촌이 내민 서류들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삼촌은 내 서명이 적힌 서류들을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쓰시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공책 한 권이 떨어졌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적으셨던 일기장이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가던 내 손이 갑자기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일기장 속에는 내가 전혀 몰랐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삼촌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던 내용. 그리고 할아버지가 남긴 땅이 사실은 삼촌의 말처럼 보잘것없는 땅이 아니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유산이었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피 맺힌 눈물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삼촌은 나를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급하게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신호음은 야속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윽고 들려오는 기계적인 안내음은 내 심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삼촌의 번호는 이미 결번이었다. 삼촌의 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듣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았다. 그날 밤 삼촌의 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나는 아직도 삼촌을 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혈육이라 믿으며 바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내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커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텅 빈 할아버지의 방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슬그머니 다가와 내 어깨를 다독여주던 삼촌의 손길이 떠올랐다. 민우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거야. 이제 남은 일은 이 삼촌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좀 쉬어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삼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나 유서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도 삼촌이 도맡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나는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다. 할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삼촌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집안은 적막강산이었고 오직 삼촌이 묵고 있는 손님방 밑으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낮고 은밀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부드럽고 인자한 톤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탐욕에 찌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목소리였다. 나야! 그래, 다 끝났어. 영감탱이 숨 끊어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고. 의사놈들한테도 손을 써뒀으니까 의심받을 일은 절대 없어. 유서? 하하, 그 멍청한 민우놈이 뭘 알겠냐. 지 할아버지 시중 드느라 정신이 빠져있어서 내가 서류 몇 장 위조한 것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어. 할아버지가 지한테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던 걸 알면 기절초풍하겠지. 아무튼 그 땅이랑 건물 처분하는 대로 내 계좌로 먼저 보낼 테니까 준비나 해둬.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한 것을 겨우 부여잡았다. 삼촌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실들이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유산을 남기려고 하셨다는 것, 그리고 삼촌이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할아버지의 죽음 뒤에 삼촌의 검은 손길이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혹이었다. 발소리를 죽인 채 내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손발이 덜덜 떨려왔고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이내 삼촌을 향한 불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잊지 못했던 그 간절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할아버지는 내게 위험을 알리려고 하셨던 걸까? 삼촌의 협박에 시달리고 계셨던 걸까? 방 안의 어둠 속에서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삼촌의 그 가식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본색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나를 속이고 할아버지의 명예와 재산을 짓밟은 그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이받기에는 삼촌이 쳐놓은 덫이 어디까지 뻗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철저해져야 했다. 숨을 깊게 몰아쉬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다음날 아침 삼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나를 반겼다. 민우야, 잠은 잘 잤니? 얼굴이 왜 이렇게 까칠해? 삼촌이 변호사 만나서 유산 정리 깔끔하게 끝냈으니까 걱정 마라. 넌 그냥 학교 마칠 생각만 해. 그 인자한 미소를 보는 순간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이 악물고 감정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삼촌 덕분에 마음이 놓여요. 정말 감사해요. 삼촌이 안심한 듯 등을 돌려 외출 준비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나는 삼촌이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가방을 노려보았다. 어젯밤 통화로 미루어 볼 때 분명 저 가방 안에 위조된 서류나 할아버지의 진짜 유서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침을 꼴깍 삼키며 삼촌의 방 쪽을 살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기회는 지금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 지퍼를 열고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여러 장의 서류들 사이로 익숙한 할아버지의 친필 서명이 적힌 낡은 봉투가 보였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우야, 지금 거기서 뭐하니? 물소리가 언제 끊겼는지. 삼촌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문 앞에 서서 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끄덕임없는 그의 눈동자가 내 손을 향해 있었다. 할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며 내 손에 쥐어주셨던 그 낡은 열쇠. 그리고 삼촌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의문의 서류들.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에서 짜맞춰지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그 유산이, 그리고 내가 군대까지 밀어가며 밤낮으로 할아버지를 간호했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이 전부 삼촌이라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 속에서 난도질당하고 있었다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내 손에 들린 서류가 부르르 떨렸다. 서류에는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시기 직전 삼촌이 강제로 사인을 받아낸 토지 양도 위임장과 비밀리에 진행된 담보대출 계약서가 고스란히 편철되어 있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실 때 삼촌이 변호사를 대동해 찾아가 위협조로 이야기했던 녹취록의 존재까지 확인했다. 녹취 요약본에 적힌 삼촌의 말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었다. 아버지, 어차피 민우놈한테 줘봤자 그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그냥 저한테 넘기세요. 안 그러면 민우 그 자식, 대학은커녕 평생 빚쟁이로 살게 만들 테니까. 할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삼촌의 협박에 굴복하셨던 거다. 당신의 몸이 무너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못난 손자놈 하나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하려고 그 모든 수치와 공포를 홀로 견뎌내셨던 것이다.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할아버지의 야윈 손, 나를 보며 억지로 지으시던 그 쓸쓸한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띠리릭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날카롭게 찢었다. 민우야, 집에 있냐? 삼촌 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다정한 척 내 이름을 부르는 삼촌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증오가 머릿속을 하얗게 물들였다. 나는 서둘러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고 지퍼를 채웠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닫는 데만 몇 초가 걸렸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삼촌은 양손 가득 배달 음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얼굴, 나를 위하는 척 어깨를 토닥이던 그 손길이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졌다. 어라, 우리 조카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래? 삼촌이 너 먹이려고 맛있는 것 좀 사왔어. 이리 와서 앉아봐. 삼촌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다. 저 손으로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내 미래를 볼모로 삼아 장난질을 쳤겠지.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삼촌의 뒷모습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얼얼할 정도였다.
지금 당장 이 서류를 삼촌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면 안 됐다. 아, 삼촌, 오셨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삼촌이 건네는 숟가락을 받았다. 목구멍으로 음식을 넘기는데 마치 모래를 씹는 것처럼 서글프고 썼다. 삼촌은 내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이윽고 본색을 드러내며 아주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던졌다. 민우야,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기신 그 시골 집터 있잖냐. 그거 이번에 정부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서류 절차가 좀 복잡해졌더라고. 내가 아직 어려서 이런 법적 절차는 잘 모르니까 삼촌이 대신 처리해주려고 하거든? 거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랑 할아버지가 쓰시던 유품 중에 그 작은 열쇠 있지? 그거 삼촌한테 좀 넘겨주라. 삼촌이 다 알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삼촌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시점까지 오직 돈, 그놈의 유산 생각뿐이었던 거다. 내 손에 쥐어진 그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른 채 끝까지 나를 바보로 취급하며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빼앗으려 들고 있었다. 나는 삼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 삼촌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삼촌, 그 열쇠 말이에요. 내가 말을 흐리며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자 삼촌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열쇠가 아닌 삼촌의 모든 범죄 정황이 담긴 녹음기가 켜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삼촌의 허를 찌르는 전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삼촌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내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상태였다. 평생을 나만을 위해 희생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평소에 아끼시던 낡은 돋보기 안경,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항상 머리맡에 두시던 작은 가죽 수첩이 보였다.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할아버지의 흔적을 느끼던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쪽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나와봐. 고함을 지르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삼촌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는 치료비 한 푼 보태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삼촌이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찾아온 유일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돈 때문이었다. 삼촌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술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마저 느껴졌다. 삼촌,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 내가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지만 삼촌은 내 말을 싹둑 자르며 내 덜미를 잡을 듯이 다가왔다. 시끄럽고 너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어디다 숨겼어? 그 노인네가 평생 모은 땅이랑 통장 분명히 너한테 다 넘겼지? 내가 옆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노인네 정신 흐려진 틈을 타서 다 가로챈 거잖아. 삼촌의 입에서 나온 추악한 말들에 내 가슴은 분노로 부르르 떨렸다. 나는 할아버지를 돈 때문에 모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남들이 다 취업 준비다 뭐다 하며 자신만의 길을 갈 때 나는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마다 끙끙 앓으시는 소리에 잠을 설치면서도 오직 할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시길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런 나의 순수한 효심과 진심을 삼촌은 단지 돈을 노린 사기극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아버지 유산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설령 유산이 있다고 한들 삼촌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전화 한 통 없으셨잖아요. 내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삼촌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 이 새끼 봐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야, 내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어. 내가 다 알아보고 왔으니까.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변호사 불러서 유언장 작성했다는 거. 그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당장 그 유언장 내놔.
안 그러면 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줄 알아? 삼촌의 협박은 상상을 초월했다. 돈에 눈이 멀어 눈앞에 있는 조카를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삼촌의 모습에서 인간의 바닥을 본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삼촌은 내 방에 있는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의 유품들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삼촌,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해. 내가 삼촌의 팔을 붙잡고 뜯어 말렸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삼촌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할아버지가 아끼시던 물건들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때였다. 삼촌이 발로 걷어찬 할아버지의 낡은 서랍장 뒤쪽 틈새에서 굳게 봉인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글씨로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삼촌의 시선이 그 봉투로 향했고 삼촌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찾았다! 이 새끼 역시 숨겨두고 있었구나. 삼촌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낚아채려 몸을 날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삼촌보다 먼저 봉투를 움켜쥐고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거 놔. 안 놓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삼촌이 내 목덜미를 움켜쥐며 나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쳤고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도 봉투를 놓지 않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 속에서 거칠게 찢어진 봉투의 틈새로 할아버지의 진짜 친필 유언장과 함께 전혀 예상치 못한 낡은 계약서 한 장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계약서의 맨 윗줄에 적힌 문구를 본 순간 내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거긴 내 이름과 삼촌의 이름, 그리고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보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통장과 상속 서류들. 그 서류의 맨 뒷장에는 할아버지의 거친 필체가 아닌 너무나도 익숙하고 정갈한 컴퓨터 글씨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삼촌이 할아버지를 협박해온 날짜별 기록과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든 각서들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입술을 깨물었지만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에 숨이 턱 막혔다. 삼촌은 항상 내 앞에서 민우야, 내가 고생이 많다. 내가 사업만 풀리면 너부터 챙길게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었다.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도 가끔 찾아와 내 어깨를 두드려주던 그 다정한 손길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그 모든 행동이 오직 할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철저한 연극이었다니.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류에 적힌 날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았다. 할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어 의식이 가물가물하시던 바로 그 주간에도 삼촌은 변호사를 대동해 할아버지를 찾아왔었던 기록이 있었다. 아버님, 민우한테 다 주시면 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이 땅만 넘겨주시면 민우 대학 등록금이랑 앞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심적으로 코너에 몰아넣고 서명을 받아내간 것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다. 민우야, 내가 못나서 우리 착한 손자한테 짐만 지우고 가는구나.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재산을 지키려고 끝까지 버티셨던 거고, 삼촌은 그런 아버지를 돈줄로만 보고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었다. 삼촌, 당신은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서류들을 가방에 거칠게 쑤셔 넣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났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것들, 그리고 나를 향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이대로 더러운 탐욕에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다. 지금 당장 삼촌을 만나서 이 추악한 진실을 눈앞에 들이밀고 전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법적이든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삼촌의 그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발기겠다고 다짐했다.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문으로 향하던 그 순간 정적을 깨고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삼촌. 타이밍이 소름 끼치도록 기가 막혔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기를 귀에 댔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었다. 네, 삼촌. 민우야. 고생 많지?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 장례도 끝났고 하니 지난번에 말했던 시골 집터랑 남은 토지 서류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아는 법무사 통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내가 덜 번거로울 거야.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서류 다 챙겨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삼촌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증스러울 정도로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나를 위하는 척
내 걱정을 가득 담은 듯한 그 말투가 이제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끔찍하게 느껴졌다. 네, 삼촌! 안 그래도 저도 삼촌한테 보여드릴 서류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오세요.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분노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쿵쿵!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거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윽고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발소리가 멈췄다. 도어락을 누르는 삐삐삐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내 심장을 압박해왔다. 철컥! 문이 천천히 열리며 삼촌의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삼촌은 평소처럼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들어섰지만 그의 눈은 이미 내 손에 들린 가방과 장롱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서류 봉투들을 향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삼촌이 구두를 벗으며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삼촌의 등 뒤로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낯선 양복 차림의 남성 2명이 소리 없이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었다. 삼촌이 대동한 법무사라기엔 그들의 체구와 분위기가 너무나도 위압적이고 험악했다. 삼촌의 미소가 서서히 거두어지며 잔인한 본색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삼촌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내 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산, 그리고 평생을 일구어 오신 그 작은 집마저 삼촌의 노름빛으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삼촌이 했던 그 모든 다정한 말들과 걱정 어린 눈빛들이 전부 가짜였다니. 돈에 눈이 멀어 하나뿐인 조카를 속이고 병상에 누워 계신 친아버지까지 협박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삼촌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할아버지가 삼촌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졸이셨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협박해서 그 돈을 뜯어낼 생각을 해요? 내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삼촌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비웃었다. 민우야, 얘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게 이 바닥이야. 내까짓게 할아버지를 수발했다고 해서 그 땅이 다 내 손에 들어갈 줄 알았냐? 꿈 깨라. 이미 서류는 내 손을 떠났으니까. 삼촌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주먹을 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였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민우야, 내 삼촌을 너무 원망하지 마라고 하셨던 말씀이 머릿속 바탕을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이미 삼촌의 이 추악한 본성을 알고 계셨던 걸까? 그래서 그토록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걸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왔다. 내가 삼촌을 믿고 할아버지의 비밀 금고 열쇠를 넘겨주었던 그 순간이 뼈저리게 후회됐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할아버지의 전 재산이, 아니 할아버지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그 집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당장 돌려놓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서류 다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요. 나는 악을 쓰며 삼촌의 덜미를 붙잡았다. 낡은 거실의 희미한 전등불빛 아래로 삼촌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삼촌은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나를 바닥으로 밀쳐냈다. 쿵 소리와 함께 엉덩이와 등 쪽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삼촌은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내들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어디 지져볼 테면 지져봐. 근데 내가 경찰에 먼저 가기 전에 내 그 잘난 할아버지 명예부터 바닥에 떨어질 테니까. 그리고 민우 너, 아직 내가 모르는 비밀 하나 더 갖고 있지? 삼촌의 시선이 내 방 구석에 있는 할아버지의 낡은 목각함으로 향했다.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함 속에는 삼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마지막 진짜 문서가 들어있었다. 삼촌은 귀신 같은 눈썰미로 내 시선의 흔들림을 포착하더니 입꼬리를 씩 올리며 목각함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는 여기 있었구만. 안 돼, 손대지 마. 나는 비명을 지르며 삼촌의 다리를 붙잡으려 바닥을 기었다. 삼촌의 손이 목각함의 잠금장치에 닿는 순간 낡은 집의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사내들의 굵직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이 자식, 여기 숨어 있었네? 돈 안 갚고 어디로 도망치려고. 순간 삼촌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사내들의 서늘한 그림자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사내들의 등 뒤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내 손이 부르르 떨렸다. 삼촌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낡은 가죽 지갑 안쪽 겹겹이 접힌 비밀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삼촌의 협박과 악행을 모두 기록해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와 삼촌이 할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유언장을 만들려 했던 명백한 증거 서류였다. 민우야, 내 삼촌이 뭐라고 하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놈은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자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꼭 잡고 남기셨던 그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가 정신이 혼미하셔서 하신 말씀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추악했다. 삼촌은 내가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동안 뒤에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온갖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던 것이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위독해지신 그날 밤에도 삼촌은 병실을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며 노인을 다그쳤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낱낱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배신감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와 그런 할아버지를 돌본 조카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로 그 순간 적막하던 집안에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쾅 하고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삼촌이었다. 그의 눈은 광기에 가득 차 있었고 초조한 듯 입술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삼촌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와 내 손에 들린 가죽 지갑과 서류들을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당장 이리 내놔. 삼촌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나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삼촌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던 유약한 조카가 아니었다. 나는 서류를 꽉 움켜쥔 채 뒤로 물러서며 삼촌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의 눈빛에는 탐욕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삼촌,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삼촌을 믿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 인간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내가 목을 놓아 외치자. 삼촌은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떨렸다. 흐흐, 민우야, 내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없는 거야. 그 늙은이가 고집만 안 부렸어도 다 좋게 끝났을 일이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그거 넘겨. 안 그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삼촌은 주머니에 슬그머니 손을 집어넣으며 내게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가쁜 숨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창문 너머로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번쩍이는 번개불빛이 삼촌의 일그러진 얼굴을 기괴하게 비쳤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며 삼촌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주머니 속 삼촌의 손끝에서 무언가 금속성 물체가 차갑게 빛나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삼촌은 정말로 돈을 위해서라면 조카인 나까지 해칠 생각인 걸까? 바로 그때 삼촌의 주머니 속에서 아주 낯선 기계음과 함께 짧은 진동 소리가 울렸다. 삼촌은 당황한 듯 멈춰섰고 그 순간 내 휴대전화 화면에도 알 수 없는 번호로 서늘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했다. 메시지를 확인한 내 눈이 크게 번뜩였다. 그곳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의 이름과 함께 삼촌조차 까무러칠 만한 마지막 반전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삼촌의 휴대폰을 울린 전화, 그리고 나에게 온 의문의 메시지. 고개를 들어 삼촌을 바라보자 삼촌 역시 얼어붙은 채 자신의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세차게 부딪혔다. 대체 이 타이밍에 우리를 찾아온 이 거대한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